이들은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증거를 갖다 줘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트집거리로 물고 늘어지죠.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상식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애초에 대화의 시작 단계부터 이들의 착취 플랜이 작동하지 못하게 어깃장을 놓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멘탈이 뒤집혀서요, 금세 본성을 드러내고요, 온갖 회유와 모함, 압박, 심지어 위협까지 시도하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도망갑니다. 오늘 내용은 사회적 매너는 지켜내면서도 매몰차게 나르시시스트만 쳐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왜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내용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빼앗긴 시간과 마음이 허무할 정도로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정도 인간한테 당했던 거지?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정보량이 거의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요, 이들과의 자극, 반응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먼저 이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중에서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분이 계신다면 이들의 정신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겠죠. 반가워서 악수를 했는데 너 악수할 때 왜 이렇게 힘을 세게 주냐? 이런 일로도 크게 시비가 생기는 게 이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 다음부터 살살 악수할게. 이런 평화적 방향으로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한 명 죽을 때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큰맘 먹고 져주면요, 이제 평생 굽실거리면서 두 손으로 악수해줘야 하고요, 내가 이기면 악수로 공격성 드러내는 폭력배로 몰아갑니다. 왜 이런 걸로 싸우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이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 하인즈 코엇은 이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낮은 평가를 받거나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폭발시켜서요, 공격 행동에 결합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조율조차도 이들에게는요, 내가 여기서 진다면 열등하다는 증거로 낙인 찍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오토 페니켈의 자기애적 공급 이론을 보면요, 악수 같은 사소한 갈등이 왜 장기전으로 심각하게 흐르는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승리, 더불어 남이 느끼는 좌절과 죄책감을 에너지처럼 흡수해서 과대해진 자아를 유지합니다. 이들이 타인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패배하는 순간 에너지 공급 자체가 끊길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타협은 곧 자기 붕괴로 직결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잠시 정리하자면요, 이들을 파악하려면 정상적인 이해로는 해석이 불가하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일반인은요, 문제가 생기면 적정선에서 타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기본 옵션이죠. 반면 이들은요, 세상을 명백한 포식자와 피식자 구조로 바라보고요, 승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동물의 왕국에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간답게 대해주려는 노력은 배려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요, 풍성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먹이를 공급해서 그들의 힘과 쾌락에 보탬을 준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동물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동물의 속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속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안 되죠. 이들과 여러분 사이 그 중간에 어떤 작용이 있길래 자꾸 연결이 되는지 그 원인을 함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착취 공급원은요, 친절하고 공감 능력도 풍부하고 자책하는 경향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알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과할 줄도 알고요, 문제 해결도 적극 시도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능력이 없어서요, 누군가의 인정을 빼앗아서 셀프로 욕구를 채우는 부류입니다. 지금 정상적 인정 욕구와 나르시시스트적 인정 욕구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반인은 타인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어야
인정이 돌아온다는 상호성 규범이란 걸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면요, 서로 챙겨주면서 도움도 받고 기분도 엄청 좋죠.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도움 대신 착취를 통해서요, 타인이 쌓아둔 가치와 감정을 강제로 탈취해서 인정 욕구를 채웁니다. 설령 그들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있더라도요, 그 최종 목표는 상호작용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투자했으니 2배로 갚아야 하는 착취 계약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래야 묶어놓고 에너지를 뽑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순된 특성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는 사람은 내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아껴준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왜 내가 잘해주고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지? 라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치명적인 이유는 성숙한 사람은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착취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이 늦어질수록요, 죄책감, 두려움, 자책감이 혼합돼서요, 심리적인 약점은 점점 커지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이 약점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착취의 패턴을 결국에는 완성시킵니다. 이 패턴을 알아채지 못하면 관계 전반에서 계속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자꾸 이들을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기법을 가져다 써도 몇 주 후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면 차단하는 방법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상대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회색돌 기법이죠. 이는 감정적 반응과 정보를 최소화해서 상대가 더 이상 자극을 얻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한국형 나르시시스트는 능력 기반의 힘의 구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기반의 유교적 위계로 침입을 하죠. 쉽게 말해서 나이도 어린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하면서 장악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류는 그냥 무시가 아니라요, 예절이라는 경계선 내에서 무대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요, 정중하지만 정보량은 거의 없는 답변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존칭과 형식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첫 마디에 공손한 호칭, 선배님, 선생님 등을 붙이고요. 끝을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반적인 대화 예절에서 너무 멀어지면요, 다른 쪽에서 꼬투리를 잡힙니다. 때문에 형식적 존중은 충족을 하되 내용을 비워두자는 거예요. 둘째로 구체적인 정보는 차단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시간,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추후에, 내부 검토 후에, 상의해 보고 이렇게 흐릿한 용어를 사용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셋째는 다음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셋을 연결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선배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준비되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고요. 선택의 시점도 나에게 주도권이 있죠. 내용의 알맹이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말을 이어갈 감정적 요소나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요, 자극 반응 고리를 끊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과 감정이 줄어들고요, 알맹이가 사라지면 상대의 조정 행동은요, 강화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저렇게 말하면 상대가 말 돌린다고 오히려 공격하고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 혼자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권한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또는 제 은사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 사람보다 권위가 더 큰 사람을 언급해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오해하고요, 과도하게 방어한 거면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대화 시작의 주도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고요, 책 잡힐 만한 내용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해 주신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이요, 압박이나 공격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진짜 선한 거야처럼 이상적인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둔갑도 잘 하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게 진짜 심각한 점이죠. 때문에 여러분, 상대가 꼭 나르시시스트인지 yes, no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요, 명확해질 때까지 뒷조사하고 나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아무도 안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요, 애초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방어 영역을 좀 넓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특정 영역에서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정해지면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체가 어떤 시점에서 드러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어디서 주로 식별이 되는지 3가지 정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내 약점을 발견하면요, 흥분합니다.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명적이지 않은 사소한 약점 정도는 의도적으로 한번 공개를 해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 수술한 자국이 드러날까봐 민망하다, 이렇게 다 알려줘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대신 말을 할 때는 좀 민감한 것처럼 꺼내는 게 좋겠죠. 이거 진짜 내 트라우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화제를 돌리거나요, 배려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약점 공개를 통해서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추후에 이 정보를 재활용하거나 과장해가지고요, 내가 그 문제에 도움을 줄 테니 대신 내 말을 따라야 해, 이런 상하 구도를 만듭니다. 언제 특히 이런 태도가 나올까요? 자기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나 남들이 더 잘 나가 보이고 나보다 상대가 더 성취가 커 보인다고 생각되면 그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유심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발견될 때가 관계 축소 혹은 단절을 결정할 적기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상대가 원치 않는 호의를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 호의 이후의 태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선물이나 증명 등 겉보기에 좋은 호의를 통해서 숨은 빚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라는 심리적 의무를 강요하게 되죠. 이는 사소한 대화 중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내 약점 말해줬으니 너도 응당 말해줘야겠지, 이런 식이죠. 나는 듣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선물이나 호의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잘못 받으면 낚이는 거예요. 대응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호하거나 내가 원치도 않는 선물을 강제로 쥐어주면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거부할 수 없게 택배 같은 걸로 받았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금전, 물품, 서비스 등등 받은 가치 이상으로 돌려주고 관계를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철면피가 좀 되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선물이란 건요, 근본적으로 반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줬을 때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되돌려 받으려는 목적이나 이용하려는 목적이 읽히면요, 받고도 기분이 안 좋죠. 그 느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걸 명분으로 참견과 착취가 시작됩니다. 셋째로, 이 사람이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지능을 학습한 나르시시스트는 기회를 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를 거짓 제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거짓 제안은 마치 내가 원하던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가 설계한 그 틀 안에서만 유리하도록 조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너의 커리어에 진짜 도움이 될 기회야, 이번에만 참아봐, 또는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라면서 제안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투자,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라는 명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대사가 잘 먹히는 이유는요, 이들이 사회적 맥락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하거나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시기인 사람, 또는 성취 지향적인 상대방의 성향을 읽고요, 그에 맞춰서 제안의 방식을 시시각각 다르게 조정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제안이라면 명확한 이익이나 자신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약속하기 마련인데요. 반면 거짓 제안은 주로 심리적인 충족감과 환상만 자극하고 끝나게 됩니다. 정작 그 실체를 뒤집어 보면요. 귀찮은 일, 예를 들면 모임 돈 관리하는 총무 같은 걸 떠넘기거나 성장을 미끼로요. 현재의 불합리한 대우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때가 많죠. 때문에 대단한 기회처럼 감정적으로 느껴지면요. 내가 진짜로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현혹이 돼서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면요. 감정적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설령 함정이어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 없이 홀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요.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한 감정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회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유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터진 이후 말고요. 근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피곤하게 재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명분이나 권위에 상관없이 내적 기준으로 행동을 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들이 끼어들 틈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데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니까 제 기준으로 어떤 마인드가 자율성을 높여주는지 여러 조각으로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내가 뭘 원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살 때 만족하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앞길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솔직한 내 감정과 경험으로요. 나는 뭐가 좋은지 기록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최소한의 방향성이 있어야 도움을 받더라도요.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경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경계는요. 남을 배척하시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디까지만 드러내야 안전한가, 나와 남을 그리고 나와 세상을 구분짓는 이 윤곽선에 대한 감각을 현실에서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 안에서만 나를 드러내고요. 선 밖의 요구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가져보세요.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릴 때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요.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고리를 끊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넷째로 불확실함을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대상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모든 배경과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공감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에너지에 내 감정까지 이입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게 상대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에너지 착취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선택, 자신의 감정을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은 아무리 집요한 나르시시스트라도 여러분을 쥐고 흔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율성이란 걸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로는 일기를 쓰셔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타인을 만나고 나서 불쾌한 경험을 했을 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면요.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내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 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요.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떤 언어와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흔드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경계 설정과 의사 결정의 기준이 단단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쓸 때요.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져야 하는지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둘째로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셋째로요, 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지, 이 질문에 답변해 나가면서 하나씩 내 감정의 실체를 그리고 내 행동의 패턴을 파악해 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나에 대한 관찰이 쌓일수록요, 어떤 자율의 요소가 충분하고 어떤 것들은 부족한지 파악하고 보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진짜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선택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너 그렇게 의심병 걸린 것처럼 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말을 대놓고 주입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맞아, 자신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거야, 자신이 만드는 거야 라고 오히려 응원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요, 결코 부정적으로 철벽만 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요, 이로 인해서 서로의 거리를 지키게 되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